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12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 살고 괴로워하고 속고 위험에 처하고 주고 잃고 하면서 나는 죽음을 밀쳐낸다. 아니 있으니 2006년 9월 엘리엇의 나이 60. 유리벽이 실내로 끌어들인 햇살이 벽면을 훑고 들어와 캘리포니아산 호두나무로 깐 마루에 부서졌다. 낡은 리바이스 청바지와 케이블 스웨터를 입은 엘리엇이 부엌으로 이어지는 금속 계단을 내려왔다. 쉬는 날이어서 여유 있게 아침 식사를 즐길 생각이었다. 샤워를 하고 면도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활력이 느껴졌다. 오늘 아침은 폐암 때문에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마치 지난밤 겪은 기막힌 사건 때문에 죽음의 유령이 멀찍이 물러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엘리엇은 오렌지 주스 한 잔과 뮤슬리 한 그릇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다시 눈부신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난밤 여행의 잔영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쉼없이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는 당혹감보다는 흥분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여전히 알약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효과만큼은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젯밤 2번째 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여러 가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시간 여행에 매번 일정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첫째, 현재 시점으로부터 딱 30년 전 바로 그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처음 여행 때 그는 공항 전광판에서 날짜를 확인했고 어제 여행에서는 테라스의 테이블에 놓인 신문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여행을 할 때마다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되돌아가는 걸 보면 물건도 과거의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분명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물건을 현재로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었다. 피 묻은 손수건이 확실한 증거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었다. 기껏해야 20분 정도만 머물 수 있었다. 젊은 엘리엇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에 경련이 오면서 미래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일정한 원칙 뒤에 감추어진 내재적 원리를 발견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꿈을 통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실내로 들어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다. 외과 의사였지만 그는 잠과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게 없었다. 학생 시절에는 지식을 닥치는 대로 흡수했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 대부분 잊어버렸다. 인터넷에 접속한 그는 웹 의학 백과사전을 클릭했다. 수면은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어난다. 그래, 맞아. 이건 기억난다. 또 뭐가 있지? 얕은 수면은 서파수면 단계에 해당하고 깊은 수면은 역설수면 단계에 해당한다. 역설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역설수면은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반면 목에서 발에 이르는 몸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완되어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수면 단계를 지칭한다. 좋아. 그런데 꿈이 이것들과 무슨 상관이지? 사람이 살면서 수면으로 보내는 시간은 평균 25년에 해당하며 그중 꿈을 꾸는 시간은 평균 10년 정도이다. 대개 10만 번에서 50만 번 정도의 꿈을 꾸는 셈이다. 엘리엇은 마지막 숫자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동안 무수히 많은 꿈을 꾼다는 것인데 환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자료였다. 그는 이제 감이 잡힌다는 생각을 하며 담배를 한 대 피운 뒤 계속 자료를 읽어내려갔다. 역설수면 순간은 대략 90분마다 한 번씩 찾아오며 15분 정도 지속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격렬한 꿈을 꾸게 된다. 엘리엇은 자료와 자신의 경험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전날 밤 그는 밤 10시경에 잠이 들었고 30년 전 밤 11시 30분경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행에 걸린 시간은 정확하게 90분이었다. 역설수면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역설수면 단계에서 두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알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얘기였다. 하지만 그로서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었고 이제는 어떻게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엘리엇은 마우스를 클릭하며 계속 꿈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검색했다. 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냈지만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꿈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 남아있는 셈이었다. 인체의 모든 기관과 뇌에 입력되어 있는 일정한 활동들처럼 꿈에도 어떤 기능과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한데 과학은 아직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꿈에는 도대체 어떤 기능과 목적이 숨겨져 있을까? 이 질문에 과학적인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아직까지 전무했다. 물론 고대 이집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꿈의 해석이 있긴 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꿈을 신이나 불가시의 세계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신호로 보았다.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적 관점을 고지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엘리엇이 꿈에 대해 다양한 학설을 떠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 검사실 책임자인 세뮤얼 벨로우였다. 그에게 알약을 담은 용기의 바닥에서 긁어낸 찌꺼기의 성분 검사를 의뢰해 놓았던 게 기억났다. 선생님이 부탁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6년 엘리엇의 나이 30. 30년 전 같은 시각 엘리엇은 레녹스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잔을 비우고 있었다. 그는 벌써 수십 번째 멜든 형사가 택배로 보낸 지문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제는 믿기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미래의 남자가 시간 여행을 통해 잠깐씩 찾아오고 있다고 믿어야 했다. 미래의 그 남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오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는 공상과학 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지만 대학에 다닐 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 여행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단
빛의 속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그 기이한 방문객이 마치 슈퍼맨처럼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해답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블랙홀 쪽에서?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블랙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었다. 블랙홀에는 공간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중력장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면 다른 시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설은 아닐 것이다. 만약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해도 중력장 지대를 통과하는 동안 사람의 몸은 갈갈이 찢기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사람의 몸이 블랙홀에서 견딜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SF 영화와 소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시간의 역설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가 장차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사람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누군가를 잉태하기도 전에 부모가 될 사람을 죽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존재와 비존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누군가 조상을 죽였다. 고로 누군가는 태어나지 않았다. 고로 누군가는 조상을 죽이지 않았다. 고로 누군가는 태어났다. 고로 누군가는 조상을 죽였다. 고로 엘리엇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과학의 물리 법칙을 부인하는 것이며 인과관계와 논리적 일관성에도 위배되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지금 그가 양손에 쥐고 있는 사진들은 바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최고의 과학적 증거. 지문이 갖는 유일무이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말이다. 엘리엇은 멜든 형사가 돌려보낸 지포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탁탁 불티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지포 라이터 덮개를 닫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어수선했다. 시간 여행자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통제권 밖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은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짐작할 수조차 없었고 마땅한 대처 방법도 없는 일이었다. 엘리엇은 다시 커피를 한 잔 따른 뒤 도로와 면에 있는 창문을 열었다. 그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담뱃불을 붙인 뒤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신경 쓰며 담배를 피웠다. 몇 분 전부터 그의 머릿속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생각이 있었다. 미래에서 왔다는 남자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지.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속 시원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진원지를 모르는 혜성처럼 그의 머리를 휙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 생각은 머릿속에 갈무리에 두기로 작정하고 서류 더미가 잔뜩 쌓인 테이블 앞에 앉았다. 일단 수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려던 그는 곧 마음에도 없는 짓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에 집중이 될 리 없었다. 시계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넉넉히 2시간 정도는 수술 스케줄이 없었고 운이 따라준다면 대신 당직을 서줄 사람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가운을 벗고 재킷을 집어들고는 밖으로 나왔다. 5분 뒤 그는 병원을 벗어났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그는 아주 전형적인 페덱스 익스프레스 택배 트럭 한 대와 마주쳤다. 그는 지금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생각하며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페덱스와 UPS를 발닦고 잠이나 자라지. 이 엘리엇 쿠퍼는 30년 후의 미래로 메시지를 보낼 테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